안녕하세요. 올드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미스테리와 스릴러 장르의 20세기 미국의 소설가 스탠리 앨런입니다. 영국에 로알드 달이 있다면 미국에 스탠리 앨런이 있다고 하듯 두 사람은 활동 시기와 수상력도 비슷하여 자주 함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주제의식과 작품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로알드 달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기반으로 현실 사회를 풍자하여 웃음을 준다면 스탠리 앨런은 인간 심리를 예리하게 파고들어 인간이 가장 극심하게 갈등하게 되는 지점, 생각지 못한 금기를 건드려 때로는 도덕적인 딜레마까지 파고듭니다. 오늘 소개의 작품은 특급 요리라는 단편 모음집 가운데 하나인 브로커 특급입니다. 아내의 불륜에 분노한 주인공이 어떻게 복수하는지를 그리는데 매우 강렬하고 짜임새 있는 긴장감을 줍니다. 그럼 어떤 긴장감을 주는지 편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브로커 특급 스탠리 앨런. 월스트리트 주식 브로커인 코닐리어스가 브로커 특급 외의 기차를 타고 귀갓길에 오른 것은 실로 수년 만의 일이었다. 브로커 특급은 그에게 어울리는 열차였다. 기업 임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부분인 이용객들은 그와 같은 분류의 사람이었다. 별다른 소개 없이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고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자산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의원님 만찬에만 아니라면 코닐리어스는 생각했다. 하지만 상원 의원이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그는 주중에 만찬회라는 실로 끔찍한 일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었다. 번잡스럽게 만찬회용으로 옷을 갈아입는 일에서도 그 때문에 이른 시간에 기차를 타고 집으로 향해야 하는 필요성이나 과한 음식과 과한 술의 저녁,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이튿날 아침의 비참한 상태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런 맥빠지는 생각에 푹 잠긴 코닐리어스는 기차에서 무거운 몸을 내려 낯익은 플랫폼을 지나 자동차로 향했다. 클레어가 스테이션 wä건을 선호하는지라 그는 세단을 타고 집과 역 사이를 이동한다. 2년 전 그들이 결혼했을 때 아내는 손수 운전하여 그를 역으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싶어 했지만 그는 왠지 그 생각이 끔찍하게 느껴졌다. 매일 역내에서 드러내놓고 아내에게 작별 키스를 하는 남자들이 모습에서 무언가 모호하지만 추접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인지 자기가 그들의 입장에 서게 된다는 생각만으로 부끄러워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물론 클레어에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자신은 가정부나 운전사를 얻기 위해 결혼한 것이 아니라고 했을 따름이다. 그의 아내라면 자기의 삶을 즐겨야 하지 별 중요하지 않은 의미로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평상시라면 전원의 풍경을 지나쳐 집으로 도착하는데 15분이 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행사 때문에 이미 짜증이 잔뜩 나 있던 그는 설상가상으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지체하게 되었다.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2km 정도 지나면 도로와 철도의 본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나오는데 안내원이나 건널목 차단기는 없지만 적색 경보등이 있었다. 코닐리어스가 차를 몰고 다가가자 음향 경보기가 끊임없이 울려댔다. 그는 브레이크를 걸고 손가락으로 운전대를 끊임없이 탁탁 치며 끝도 없이 덜커덩거리며 밀려오는 화물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때 다시 시동을 걸려던 차에 그는 보았다.
클레어와 웬 남자가 같이 있었다. 스테이션 외곤을 타고 옆을 부르릉 지나 시내로 향한 것은 그의 아내와 어떤 남자였다. 운전을 하는 남자는 큰 체구의 금발로 운전대 앞에 바이킹처럼 거만하게 앉아 한 팔을 클레어의 몸에 두르고 있었다. 클레어는 눈을 감은 채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아내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코닐리어스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가끔은 보기를 꿈꾸었던 표정이었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그들이 그린 그림은 필름에 찍힌 사진처럼 머릿속에 찬란하게 새겨졌다. 안 믿어. 그는 어안이 벙벙하여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안 믿는다고. 하지만 그림은 시간이 흐르며 눈앞에서 더 또렷해졌고 그의 시선을 받으며 더욱더 생생해졌다. 끔찍했다. 아내를 소유한 남자의 팔,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내의 표정, 관능적인 표정. 이제 그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덜덜 떨었다. 머릿속에서 피가 펑펑 솟구쳤다. 차를 돌려 두 사람을 쫓으려고 했지만 불현듯 몸에서 힘이 빠졌다. 어디로 쫓아가야 한단 말인가? 그들은 의심할 바 없이 시내로 향할 것이다. 거기서 남자는 뉴욕행 기차를 기다릴 것이다. 그런데 쫓아가 잡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격양된 목소리로 추궁하고 비난할 것인가? 한바탕 소란이라도 피울 건가? 두 사람과 함께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창피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클레어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비웃음을 산 것으로 충분했다. 그의 위치에 있는 남자가 비서와 결혼을 하다니. 게다가 남자가 여자의 2배는 나이가 많다니. 지금은 친구들이 왜 비웃었는지 이해하지만 그때는 눈이 멀었더랬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아내의 자태에서는 세련된 품위가 배어나왔고 그의 말을 받아 적으며 앉아있는 모습은 고상한 요조숙녀 그 자체였다. 그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으면 한다고 처음으로 초대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데이트를 처음 요청받은 소녀처럼 순진무구한 혼란스러움으로 빨개졌다. 순진무구 좋아하네. 지금까지 내내 나를 비웃고 있었던 게 틀림없어. 그는 분노에 차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아내 또한 그를 비웃은 것이다. 그는 천천히 거의 기계적으로 집으로 차를 몰았다. 집은 비어 있었다. 참, 그렇지. 집이 빈 게 당연하군. 그는 문득 깨달았다. 목요일은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이 쉬는 날이다. 클레어의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날이다. 그는 곧바로 서재로 향해 책상 앞에 앉아 잠겨있던 제일 윗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총신이 짧은 389경 권총을 천천히 집어들어 손으로 그 차가운 물체의 무게를 가늠하며 총이 뿜어내는 강렬한 힘을 느껴보았다. 힐리커 판사가 언젠가 한 말이 불쑥 떠올랐다. 브로코 특급 열차에 같이 탑승했을 때 그 늙은 판사는 기묘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총, 칼, 둔기? 그런 건 다 갖다 버리게. 내 생각으로 완벽한 흉기는 딱 하나야. 바로 자동차라네. 종류는 상관없어.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돼. 완벽한 이유가 뭐냐고? 충분히 속도만 낸다면 누구도 치어 죽일 수 있거든. 사고 후에 운전자가 차에서 나와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 사람들은 운전자를 더 동정하게 돼. 땅 위에 너부러진 눈꼴 사나운 시체 따위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네. 그 사람이 애초에 거기 있던 게 잘못이라고. 음주운전이나 극악한 수준의 부주의만 범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는 원하면 누구나 죽일 수 있어. 곤란한 건 잠시뿐이고 걱정할 가치도 없는 사소한 처벌 정도만 견디면 된단 말일세. 생각해보게. 판사가 말을 이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자동차는 일종의 신이지. 신이 자네를 쳐서 쓰러뜨렸다면
그건 자네가 운이 없는 거야. 나는 말일세, 길을 건널 때마다 짧게 기도를 올린다네. 예의 신랄하고 장황한 투로 판사의 말이 이어졌지만 전부 기억할 필요는 없었다. 필요한 것은 이미 기억이 났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총을 돌려놓은 후 서랍을 밀어 닫고 잠갔다. 클레오가 집에 온 것은 그가 여전히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다. 객관성을 유지하고 아내를 냉철한 눈으로 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사랑스럽게 반짝이는 여인. 이제까지 그를 기만하며 바보로 만든 여인이 자그마한 체구에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식료품 봉투를 꽉 안은 채 휘둥그레진 눈을 하고 문가에 서 있었다. 차고에 차가 있어서. 그녀가 숨가쁘게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 났나 싶어 겁이 났잖아요. 당신이 몸이 안 좋기라도 한 건가? 몸은 아주 좋아. 하지만 퇴근이 너무 이르잖아요. 이렇게 빨리 온 적은 처음인데. 전에는 주중에 만찬회를 어떻게든 거절할 수 있었으니까. 이런. 그녀가 숨을 훅 몰아쉬었다. 만찬회? 생각도 못했어요.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바빴어? 뭘 했는데? 그게 오늘 사람들이 쉬잖아요. 그래서 집을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치우고 찬장을 보니 부족한 것들이 보여 시내에 서둘러 나갔어요. 그녀가 불룩한 종이 봉투를 턱으로 가리켰다. 당신 목욕물을 준비하고 옷을 꺼내 놓을게요. 이것만 갖다 놓고요. 자리를 뜨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그는 진실로 존경심을 느꼈다. 다른 여자라면 친구네 다녀왔다는 식의 나중에 우연이라도 친구의 입방정으로 들통이 날 수 있는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다른 여자라면 시내로의 외출을 정당화하기 위해 쓸데없는 꾸러미를 만드는 수고를 하지는 않았을 터. 하지만 클레어는 달랐다. 아름다운 만큼이나 영리한 여자였다. 게다가 제기랄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는가 말이다. 친구들은 등 뒤에서는 그를 비웃을지언정 모임에서는 아내를 둘러싸고 열렬한 환대를 했다.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곳에 아내와 함께 모습을 나타내면 을의 모든 남자들이 눈이 탐욕스러운 관심에 빛을 띠고 그녀를 쫓았다. 안 된다. 그 어떤 일도 아내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 파괴되어야 하는 존재는 남자다. 우리 집 가축을 노리듯 밀렵꾼을 죽이거나 도끼를 들고 집에 난입하여 날뛰는 미친 녀석을 때려잡듯이 파괴의 목표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클레어도 조금은 마음의 상처를 입겠지만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남자에게 난 사고를 통해 배우는 편이 가장 효과적이리라. 남자를 덮쳐 치워 죽인다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한 행동은 아니었다. 상당히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코닐리어스는 금세 깨달았다. 목적을 완벽히 달성하기 위해 사건 전후의 각 단계마다 퍼즐 조각처럼 조금씩 잘 끼워 넣어야 하는 세부사항이 실로 많았다. 그런 면에서 뜻밖이지만 힐리커 판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었다고 코닐리어스는 생각했다. 자동차로 저지르는 살인은 완전 범죄였다. 특정 사항만 잘 처리한다면 살인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있고 그 옆에 가해자인 살인자가 있다. 모든 것은 형식적인 무관심으로 다뤄질 것이다. 사실 해마다 생기는 3만 명의 피해자에서 1명 늘어나는 것이 그리 대수겠는가. 그저 혀를 차는 소리와 어깨의 무기력한 으쓱거림과 함께 피해자는 통계 자료의 수치로 남게 될 것이다. 물론 클레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아무리 기막힌 우연이 존재한다 해도 남편이 아내의 연인을 모르고 깔아뭉갤 정도로 기막힌 우연은 없다. 그 점이 바로 이 계획의 가장 근사한 점이다. 클레어가 알아챘겠지만 아무 말도 못한다는 것. 그랬다간 자기 잘못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잘못을 들켰다는 것을 알고 정의로운 복수가 행해졌음을 알고 훗날에도 발생할지 모르는 비슷한 유형의 유혹에 대해 경고를 받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상태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만약 아내가 자신의 잘못이 폭로될 것을 감수하고 입을 연다면, 그 희박한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경우에는 작은 퍼즐 조각을 하나 더 끼워 맞춰 우연한 사건으로 만들면 된다. 그가 아내의 간통을 의심한 적이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거나 내연남을 본 적이 있다는 증거만 없다면 경찰은 그 사건을 반드시 우연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아내가 어떻게 행동하건 그의 입지는 난공불락으로 탄탄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그는 차근차근 계획을 짜는 데만 집중했다. 처음에는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즉각 수집해줄 전문 탐정을 고용하고픈 유혹을 느꼈다. 하지만 신중하게 검토한 후 그는 유혹을 물리쳤다. 영리한 탐정이라면 사고가 난 후에 여러 사항을 조합하여 쉽게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탐정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품은 의구심을 가지고 경찰에 접촉할 수 있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공갈 협박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저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제3자를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이 명백했다. 그는 어떤 위험도 절대 감수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리하여 코닐리어스는 필요한 정보를 손수 수집하며 소중한 몇 주를 소비했다. 클레어와 내연남이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만남을 이어가자 그러지 않았다면 더 오래 걸렸을지도 모른다며 자신을 달랬다. 내연남이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날이 목요일이었다. 뉴욕행 기차가 역에 도착할 때쯤이면 클레어는 역 광장에서 한 블록 떨어져 있는 방치되어 으슥한 골목에 스테이션 외곤을 댔고 두 사람은 차 안에서 강렬하게 입을 맞췄다. 그 모습을 보는 코닐리어스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연남이 자동차에서 나오면 클레어는 바로 차를 몰고 그 자리를 떴고 남자는 성큼성큼 광장으로 향했다. 보도 연석 옆에 주차된 자동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와 광장을 가로질러 역 안으로 향했다. 그러는 내내 남자는 골똘히 생각에 잠겨 휙휙 지나가는 차량을 보는 등 많은 등 무시했다. 코닐리어스가 이 광경을 세 번째로 본 후에는 남자의 매 움직임을 엄청난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클레어는 때때로 쇼핑을 하러 뉴욕에 간다고 말했다. 코닐리어스는 그 정보 또한 활용하였다. 그는 역 터미널의 대기실 그늘에 서서 기다리다가 아내가 탈 기차가 도착하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뒤를 밟았다. 택시를 잡아타고 뒤따르다 보면 아내가 탄 택시는 내연남이 사는 초라한 아파트의 문 앞에 이르렀다. 남자는 아내를 기다리는 게 뚜렷한 낯빛으로 건물의 더러운 계단 위에 앉아 있었다. 그가 아내를 건물 안으로 이끌며 한 쌍의 어린 학생들처럼 손을 잡는 모습을 코닐리어스는 비통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다. 오후가 훌쩍 지날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흘렀다. 클레어가 다시 모습을 나타나기 전에 코닐리어스는 기다리는 것을 그만두었다. 두 사람의 모습에 분노가 폭발한 코닐리어스는 이튿날 그곳에서 뉴욕의 거리에서 사고를 일으키겠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재빨리 그 생각을 뿌리쳤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뉴욕으로 몰고 가야 하는데 운전해서 가본 적이 전혀 없었고 그런 행동은 자신의 일상에서 위험할 정도의 일탈이 될 터이다. 더구나 그가 사는 곳은 캐캐 묵은 지역 신문과는 달리 뉴욕의 타블로이디즈는 교통사고 소식을 지면에 싣는데 그치지 않고 가끔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진까지 함께 실으면서 기사화했다. 그는 그런 결과를 원하지 않았다. 이 일은 은밀히 처리되어야 했다. 철저하게 은밀해야 했다. 애초에 계획이 옳았다. 이 일을 매듭지어야 할 유일한 장소가 광장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실행 계획을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결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여 코닐리어스는 새삼 감탄하였다. 어떻게 상상해 보아도 일이 잘못될 리 없었다. 운이 없어 사고만 나고 남자는 죽지 않는다면 남자는 클레어와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될 뿐이다. 자신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내막을 공개할 수는 없다. 코닐리어스가 내연남을 스치지도 못한다면 대상을 놓친 채 손에 총이나 칼을 들고 있다가 잡히는 암살범이 될 가능성은 희박했다. 자동차는 흉기가 아니다. 조심성 없는 보행자가 다칠 뻔한 그저 하나의 아슬아슬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슬아슬한 해프닝을 원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평소에 주차하는 곳보다 더 멀리 역에서 떨어진 장소에 주차를 했다. 넉넉하게 거리를 두면 광장 건너편으로 반원을 그리며 차를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반원을 그리며 회전하던 자동차는 길 건너에 주차한 자동차들 사이에서 나타날 내연남을 맞닥뜨릴 것이고 그 상황은 코닐리어스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피해자가 주차된 자동차들 사이로 걸어 나오다 차에 치이는 경우 잘못은 운전자보다 피해자 쪽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변명을 해야 할 필요야 거의 없겠지만 그는 역 입구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자동차의 자리를 잡는 데 심혈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다른 일부 운전자들처럼 후진하여 주차를 하였다. 따라서 이제 자동차 앞바퀴가 광장을 향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원하는 만큼 속도를 바로 올릴 수 있었다. 코닐리어스는 내연남이 시야에 나타나는 즉시 그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 심판의 날 하루 전 코닐리어스는 집으로 가는 길에 차가 뜸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길이 한적한 부근에 엔진을 켜놓은 채 차를 댔다. 그는 30m가량 앞에 서 있는 나뭇가지의 거리를 신중하게 가늠했다. 광장 건너편까지의 거리가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는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다. 최대한으로 속도를 올리자 자동차가 으르렁거렸다. 나무를 지나쳤을 때 그는 마음의 준비를 굳게 한 후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다. 자동차가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지르며 휙 회전하다 멈춰섰다. 운전대가 가슴을 세게 누르는 압박이 느껴졌다. 그게 다였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었다. 다음날 그는 계획한 시간에 딱 맞추어 사무실을 떠났다. 비서가 코트를 입혀줄 때 계획대로 그녀에게 몸을 돌리고 얼굴을 찌푸려 보였다. 몸이 좀 안 좋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와이넌티양. 그도 이미 알다시피 우수한 비서들은 이런 경우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라는 교육을 받는다. 그의 비서 또한 배운 대로 걱정 어린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했다. 과로하시니 그렇지요, 보울링어 씨. 그가 손을 휘휘 내저으며 비서의 말을 막았다. 집에 일찍 가서 푹 쉬면 낫지 않을 병이 없겠지. 참, 와이넌티양. 약을 깜빡했네. 저기 제일 위 서랍에 있는데. 봉투 안에 든 아스피린은 고작 2알 정도였지만 약이 필요하다는 인상을 남기는 것이 그의 의도였다. 몸이 좋지 않은 남자라면 운전 도중 일으킨 문제를 훨씬 더 쉽게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미 이른 기차편을 이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지난 몇 주 동안은 여러 번 탑승하면서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 신문 뒤에 몸을 숨겼던 반면 오늘은 달랐다. 승무원이 기차표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좌석까지 왔을 때 코닐리어스는 좌석에 늘어지듯 앉아 고통스러운 상태임을 뚜렷이 표현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만 물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승무원이 그를 흘낏 보더니 서둘러 자리를 떴다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컵을 들고 돌아왔다. 코닐리어스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에서 아스피린을 꺼내 고마운 기색을 보이며 알약을 물과 함께 꿀꺽 삼켰다.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승무원이 말했다.
괜찮습니다. 기분이 조금 안 좋은 것뿐입니다. 코닐리어스가 말했다. 승무원은 걱정이 되었는지 역에 도착하자 그를 거들기 위해 다가왔고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눴다. 고적 승객 아니시죠? 그렇죠? 승무원이 물었다. 적어도 이 기차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코닐리어스는 기쁨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맞습니다. 이 기차는 전에 한번 타보았고 보통은 브로커트급을 탑니다. 아, 승무원이 그를 아래 위로 훑더니 씩 웃었다. 이해가 가는군요. 저희 서비스가 특급 열차만큼 만족스러우셨기를 바랍니다. 코닐리어스는 작은 역 안에 있는 벤치에 앉아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매표소 창 위에 걸린 시계로 시선을 주었다. 매표 창구 직원이 한두 번 유리창 너머로 걱정스러운 눈길을 주는 것을 눈치챘지만 별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안에서 차오르는 감정이 뱃속을 갑작스럽게 울렁거리게 만들고 가슴속에서 심장이 무겁게 쿵쿵 뛰도록 만드는 느낌은 괜찮지 않았다. 그는 여기서 10분만 머물자고 결심했다. 1분 시간이 흐를 때마다 예의 불쾌한 느낌은 숨이 막힐 듯 점점 심해졌다. 벌떡 일어나 자동차로 뛰어가고픈 충동을 애써 억누르며 자신이 정한 대로 시계의 분침이 작은 검정 얼굴에 닿을 때까지 기다렸다. 바늘이 얼룩에 닿는 순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역 밖으로 걸어 나왔다.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꽤 힘들어 그는 놀랐다. 매표 창구 직원의 시선이 역 건물을 지나쳐 자동차로 향하는 그의 모습을 계속 쫓았다. 그는 운전석에 올라타 문을 꽝 닫고 시동을 걸었다. 발밑에서 엔진이 부르릉 소리를 내며 부드럽게 살아나자 새로운 힘이 몸을 꿰뚫으며 솟구쳤다. 그는 자리에 앉아 그 힘을 흡수하며 광장 건너편에 시선을 고정했다. 남자가 이윽고 모습을 드러냈다. 자신을 향해 빠르게 걸어오는 남자의 모습에 코닐리어스는 장신의 금발 남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줄에 묶여 무대 위에 정해진 위치로 끌려오는 듯한 다소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젊음과 강인함, 승리의 기운이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가까워진 그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뚜렷이 보였다. 순간 코닐리어스를 둘러싼 모든 마비 상태의 봉인이 깨졌고 엔진이 분노의 생명력으로 울부짖으며 깨어났다. 오랜 기간 동안 마음의 눈으로 그 장면을 되풀이했던 코닐리어스마저도 마음의 준비를 미처 못할 만큼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남자는 여전히 주위에 아랑곳 않는 기세로 자동차들 사이를 걸어 나왔고 코닐리어스의 손이 경적 스위치를 때렸다. 순간적인 영감의 결정판이라 할 만한 이 행동은 남자에게는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경고였으며 코닐리어스에게는 성공을 향한 보험이었다. 내연남이 경적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휙 돌아섰다. 순간 공포에 질린 얼굴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막으려는 듯 양팔을 앞으로 내밀었다. 충돌은 코닐리어스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격렬했다. 날카롭게 째지듯 울리던 비명은 충돌의 충격 탓인지 갑작스레 멈췄다.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는 소리가 뒤따르며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한적하던 광장은 금방 시끄러워졌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뛰어왔기에 코닐리어스는 시체를 보기 위해서 그들 사이를 헤치고 나와야 했다. 안 보는 게 좋을 거요. 누군가가 던진 경고를 무시하고 그는 보았다. 양다리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엇갈려 벌어져 있는 구겨진 시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의 눈앞에서 남자의 얼굴이 잿빛으로 물들어갔다. 코닐리어스가 비틀거리자 도움의 손길이 여기저기서 뻗어나와 붙들어 주었지만 그는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밀려드는 미친 듯한 승리감 때문에 비척거린 것이었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 승리감은 더욱 강렬해졌다.
눈을 훤히 뜬 채로 제 발로 죽으러 갔네. 멀리서도 경적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뒤에 섰나 봐요. 여기 서 있던 모습이. 조심해야 했다. 들떠서 과하게 행동하는 것은 금물이었다. 애초 계획대로 퍼즐의 조각을 찬찬히 맞춰 나가면 아무 위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경찰관이 관리의 권위를 부리며 질문하는 동안 그는 차 안에 머물렀고 경관의 목소리에서 점점 짙어지는 동정심에 그는 자신이 올바른 인상을 주고 있음을 확신했다. 아니, 원하시면 귀가해도 좋습니다. 혐의는 당연히 지금은 보울링어 씨께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원하시면 부인께 대신 전화를 넣어드리죠. 저희가 바래다 드릴 수도 있지만 부인께서 오는 걸 원하신다면 아내가 집에 도착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는 시간을 충분히 두었다. 전화를 건 다음 그는 자동차 유리창 너머로 다소 병적이었지만 연민 어린 호기심이 담긴 군중의 시선을 받으며 15분 남짓을 기다렸다. 마침내 아내의 스테이션 wä건이 나타나 근처에 주차를 하자 마치 마법처럼 군중 사이에 길이 한 줄 열렸다. 그 길은 클레어가 그의 옆에 다다르자 닫혔다. 겁에 질리고 어안이 벙벙할 텐데도 여전히 아름답구나. 코닐리어스는 감탄했다. 또한 클레어가 걱정에 잠긴 헌신적인 아내를 명배우 뺨치게 잘 연기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그녀가 아직 사정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제는 그녀가 알아야 할 때다. 그는 아내의 도움을 받아 스테이션 wä건에 올라탔고 그녀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 팔에 힘을 주며 그녀의 몸에 둘렀다. 아, 경관님, 잊을 뻔했습니다. 그가 초조한 기색으로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셨습니까? 신분증 같은 것이 있었던가요? 그가 열린 창 너머로 물었다. 경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뉴욕에서 온 젊은이더군요. 자세한 정보는 그쪽으로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만 이름은 룬드그렌입니다. 로버트 룬드그렌이요. 그 청년 명함이 맞다면요. 코닐리우스의 발에 숨죽인 헐떡임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잔떨림이 느껴졌다. 소리가 난 것은 아니다. 자동차 밖 땅바닥에 누워있는 남자의 얼굴만큼이나 아내의 얼굴도 잿빛이었다. 자, 클레어, 집으로 갑시다. 아내는 동네길을 따라 본능적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의 얼굴은 텅 비어 있었다. 푹 꺼진 눈은 똑바로 앞만 바라볼 뿐이었다. 고속도로에 이르러 아내가 마침내 낮고 혼이 나간 듯한 어조로 입을 열었을 때 그는 고마울 정도였다. 알고 있었군요. 우리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래, 알고 있었어. 코닐리어스가 말했다. 그렇담 당신은 미친 거예요. 그녀가 감정이 없는 어조로 말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자동차 앞 방향에 못 박혀 있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죽이다니 미친 게 분명해요. 아내가 말하는 내용뿐 아니라 타이르는 듯한 담담한 어조에 그의 분노가 활활 타기 시작했다. 정의의 심판이었어. 그렇게 당해도 싼 사람이야. 아내는 여전히 담담했다. 당신은 몰라요. 뭘 모른다는 거지? 아내가 그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젖은 눈동자가 반짝거렸다. 내가 그 일을 알게 된 건 당신을 만나기 전이에요. 당신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이요. 우리는 언제나 함께였어요. 함께할 수 없다면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아주 잠시 말을 멈추었다. 하지만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이는 대단한 아이디어가 많았지만 돈을 벌지 못했고 나는 그걸 견딜 수가 없었죠. 가난한 집에 태어나야 했던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사람과 결혼해서 가난하게 살다 죽고 싶지 않았어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과 결혼해서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은 절대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아내가 아니라 자랑거리를 원했죠. 사람들 앞에서 내보일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부러워하게 말이에요. 당신이 가진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보는 것처럼 나를 가져서 부러움을 사고 싶었던 거죠.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군. 그가 호되게 꾸짖었다. 길 잘 봐요. 여기서 빠져야 해. 내 말 좀 들어요. 당신에게 털어놓을 예정이었어요. 이혼해달라고 할 생각이었어요. 돈을 요구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이 난 그저 이혼을 원했어요. 그이와 결혼해서 이제껏 낭비한 시간을 벌충할 수 있게요. 그게 내가 오늘 그이에게 한 말이었어요. 당신이 내게 먼저 물어보기만 했다면, 내게 이야기만 했다면 알아서 잘 극복할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코넬리어스의 생각보다 상황은 더 나빴던 모양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명언도 있지 않은가. 아내는 더 이상 결혼과 맞바꿀 것이 없었다. 그녀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면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흉기 선택과 흉기의 효과적인 사용은 기적에 가까웠다. 완벽한 흉기라고 판사가 그랬지. 얼마나 완벽한지 그는 결코 모를 거야. 건널목에서 경보기가 챙챙 울리며 몽상에 잠긴 코넬리어스를 훔칫 깨웠다. 자동차의 속도가 전혀 줄지 않고 있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디젤 엔진의 경적이 내지르는 분노의 비명에 귀가 먹먹해진 그는 어안이 벙벙하여 위를 보았다. 거대한 철덩어리가 눈앞 건널목으로 덮치듯 돌진하는 모습이 보였다. 브로코 특급 열차였다. 조심해! 그가 격렬하게 고함쳤다. 제기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마지막 찰나에 아내의 발이 엑셀러레이터를 힘껏 내리둘렀고 그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 어떠셨나요? 와이프의 불륜으로 당황하고 분노에 찬 주인공은 복수를 선택하는데 복수 상대는 와이프가 아닌 상대방 남자였습니다. 저도 책을 읽어나가면서 꼭 그런 선택을 하여야만 했냐라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그건 역시도 독자들의 몫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의 촘촘한 디테일과 스토리의 전개, 끝까지 긴장감을 주는 도덕적인 딜레마가 완벽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 작가의 작품을 계속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도덕적인 딜레마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